클레멘스 7세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고용한 각 나라의 용병들은 싸움을 피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스위스 군의대는 교황 옆에서 굳건히 거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황을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피신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500명의 스위스 용병 중에서 4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살 길을 도모하라. 이때 스위스 용병들은 절대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교황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아있는 42명이 끝까지 교황을 호위하고 사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0명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가난함의 대명사 스위스가 만든 알프스의 기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피로 지켜낸 신용이 되겠습니다. 모르가르텐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되게 낯선 전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투는 스위스의 동맹군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벌였던 어마어마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1315년이죠. 이 전투는 보병이 말탄 기사를 제압한 최초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탄 기사, 그러니까 중세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말하면 탱크 돌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탱크 돌격대를 장창으로 무장한 스위스 보병이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라는 겁니다. 이 모르가르텐 전투로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구나.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스위스 용병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폐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제가 앞서 국토의 75% 정도가 알프스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유격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이 유격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심장,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죠? 박지성이 생각나시죠? 박지성만큼 뛰어난 폐활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압도적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압도적 체력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위스 용병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스위스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그 강대국과 굉장히 많은 전투들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으로 스위스 용병들은 두 가지 눈에 띄는 신용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클레멘스 7세 구출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클레멘스 7세는 교황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2명의 교황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불행한 교황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아버지가 줄리아노 데 메디치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카를 5세와의 대립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를 후원해 주었던 스페인의 여왕 기억하십니까? 이사벨라 여왕이죠. 그 이사벨라 여왕의 하나뿐인 딸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사벨라 여왕이 가지고 있던 영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이 지배를 했으니까 스페인 제국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신성 로마 제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지역도 전부 다 카를 5세의 치세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카를 5세가 되겠습니다. 이 카를 5세와 클레멘스 7세가 대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카를 5세는 당시에 독일 용병과 스페인 군대를 데리고 이 바티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독일 용병과 스페인 군대가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엄청난 만행과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로마 주재 베네치아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금 모습은 지옥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약탈과 만행이 자행되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로마의 약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1527년이었습니다. 자, 바티칸에 있는 클레멘스 7세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고용한 각 나라의 용병들은 싸움을 피해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500명의 스위스 근위대는 교황 옆에서 굳건히 거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황을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피신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500명의 스위스 용병 중에서 4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스위스 용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살 길을 도모하라. 이때 스위스 용병들은 절대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교황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아있는 42명이 끝까지 교황을 호위하고 사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 성베드로 성당하고 그 옆에 있는 산탄젤로 성하고는 8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비밀 통로로 스위스 용병들이 클레멘스 7세를 호위하고 안전하게 모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500명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바티칸 스위스 근위대 신병들의 모습이죠. 이 신병들이 충성 서약식을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5월 6일인데요. 이 클레멘스 7세를 호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스위스 용병 500명을 기리기 위해서 5월 6일 날 충성 서약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위 중인 교황과 그의 합법적인 후계자들을 충직하고 명예롭게 섬기며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근위대들은 500년을 한결같이 교황과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거죠. 피로 지켜낸 신용의 대표적인 사례 두 번째는 루이 16세 호위 작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이 16세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생각나시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을 떠나서 파리에 있는 틸러리 궁에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 있는 틸러리 궁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화난 군중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근위병들이 이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사상자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군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 돌아가라.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프랑스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스위스 용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근위대들도 루이 16세를 지키고 있었겠죠. 그들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근위병들도 버렸던 이 루이 16세를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루이 16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시민군들이 툴리리 궁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감에 빠져있던 루이 16세가 이런 말을 스위스 용병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대들과는 상관없는 싸움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때 스위스 용병들은 죽어가면서 루이 16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는 목숨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그 자리에서 저는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무사히 다른 곳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용병들이 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루이 16세를 지켰을까요? 조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스위스 용병의 품속에서 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위스인들에게 신용이란 죽음보다 더 큰 가치였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유명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죽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빈사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사의 사자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위에 어떤 글자가 라틴어로 씌어져 있을 겁니다. 헬베티아의 충성심과 용감함에 바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헬베티아는 켈트족의 한 부류인 스위스인들을 일컫는데요. 스위스인의 충성심과 용감함에 이 조각상을 바친다라고 1824년에 조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자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자의 몸에는 부러진 화살이 박혀져 있습니다. 몸에 여러 곳에 이 화살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자가 껴안고 있는 꺾여진 방패를 보실까요? 이 방패에는 흰 백합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실의 방패라는 거죠. 그리고 죽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스위스 용병은 고용주와의 계약을 죽어도 지킨다라는 소문들이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거죠. 스위스 용병들은 몸값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의 아이콘이 스위스 용병이 되고 스위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건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아니라 조국 스위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이런 스위스 용병의 신화는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졌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입니다. 몇 년 전에 UBS 은행이 스위스에 두 번째 가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 유명해진 이유 뭘까요? 은행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누구든 돈만 갖고 오면 출처도 이름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계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은행에서는 예금주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유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를 하시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죠. 근데 스위스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보관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보관료가 어마어마한지 이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프스에 가면 융프라우라는 아주 고봉이 있죠. 스위스포트 녹스라는 곳인데요. 핵 폭발에도 살아남는 전 세계 부자 고객들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지하 금고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돈도 있지만 지하 저장 서버에 고객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은 예치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스위스 비밀은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루이 14세 덕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프랑스는 그 주변국들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은 발전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의 나라들은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프랑스고 프랑스 왕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 14세인데요. 이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던 기존의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교도들은 이 프랑스를 떠나야 되겠죠. 실크, 시계, 그리고 열쇠와 자물쇠, 판유리, 은공예, 가구 산업에 숙련된 기술자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 유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주변국도로 이 신교도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중에 25,000여 명이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위그노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위그노가 뭐냐 하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신교도 중에서 칼뱅파를 믿는 신교도가 있거든요. 그 칼뱅파 신교도가 프랑스에 있으면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중에서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상공업자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주변 국도로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 흩어진 위그노 중에서 2만 5천여 명이 스위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여러분, 루이 14세의 종교 탄압으로 추방당한 위그노 중에서 은행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로 말해서 제가 은행업자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업자들이 전부 다 주변국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곳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추방했던 신교도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사치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국경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아낸 신교도들한테 돈을 빌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돈을 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는 것은 절대 비밀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비밀주의가 이때부터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이 14세 이후에 당연히 프랑스는 혁명을 맞이했고요. 유럽 전역의 왕위 계승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럽의 부자와 귀족들이 되겠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주는 스위스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로 계속해서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스위스 은행을 찾았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거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스위스 은행의 주 고객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살 길을 열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금괴와 그리고 화폐들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해 놓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히틀러가 알았겠죠. 그래서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게 스위스 은행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유태인 계좌 정보를 나에게 넘겨라.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안 넘겼겠죠. 그렇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1934년에 금융비밀주의라고 해서 오히려 명문화시키고 법제화를 시켰다는 거죠.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라는 금융비밀주의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가 히틀러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보통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영세 중립국을 표방했던 벨기에가 히틀러의 침공을 당했던 걸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프랑과 스위스 은행 때문에 스위스는 히틀러의 침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전역은 전쟁 화마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마르크화라든지 영국의 파운드화는 신용도 면에서 그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주변국의 어떤 나라들도 마르크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영국의 파운드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는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가 필요했겠죠. 군수 물자를 사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게 석유입니다. 이 석유는 중동의 부자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동 사람들이 마르크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스위스 프랑만으로 결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은행을 보유하고 있었던 스위스는 당시 히틀러의 침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주변 강대국들에서 조세 도피처가 이 스위스 은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은행도 미국이 요구를 하고 프랑스가 요구를 하고 이탈리아가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고객 정보를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